그냥 순조롭게 잘하는 사람도 있고 조금 버벅이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잘 안 되는 사람 봐봐. 그러니까 지금 잘 안 되는 사람들이 뭔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방법은 아닌데 더 쉬운 방법은 냅두고 어렵게 풀어서 지금 아직 못 푼 거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지금 못 푼 사람들, 버벅인 사람들의 대부분이 지금 벤 다이어그램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오래 걸려. 벤 다이어그램은, 그러니까 이런 17번이나 18번 풀 때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는 거는 최후의 방법이야. 진짜 연산이 진짜 안 돼서 있는 그대로 그냥 빗금 쳐서 먼저 문제에서 원하는 곳이 어딘지 찾는 방법. 요거는 최후고, 그거 하기 전에는 일단 할 수 있는 연산은 해봐야지. 그래서 연산 2번 해보자. 2개 다 해볼게. 17번은 일단 첫 번째, 주어진 식은 요렇게 있는데 일단 공집합이라는 나중에 보고, 자, 교환 법칙을 이용해서 둘의 순서를 바꾸고, 차집합의 변화를 이용해서 아까도 말했지만 단독은 차집합이 보기 편하댔어. 자, 그래서 첫 번째 식이 B차집합 A로 바뀌었는데 얘가 공집합이래. 그럼 뭐야? 순수한 B의 영역이 없다는 얘기지. 그 말은 B가 A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얘기고, 첫 번째 거 해석 끝. 다음 두 번째, 이것도 그래, 있는 그대로 보고 이해가 되면 그대로 써먹어도 돼. 즉 괄호 안에 A차집합 C잖아. 요 A차집합 C와 C의 합집합이 C다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으면, 알아볼 수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만약에 헷갈려, 아리까리해, 그러면 연산해야지. 그래서 연산을 하면 A 교집합 C의 여집합과 C의 합집합 연산하자. 다르지? 분배해야지. A 합집합 C와 C 여집합과 C의 합집합의 교집합. 얘는 더 이상 할 게 없고, C 뺀 나머지랑 C와 합쳤대. 전체지. 어떤 애랑 전체의 교집합이래. 그러면 얘지. 이렇게 남았다. 그래서 얘가 C래. A와 C의 합집합이 C다. 그 말은 A가 C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해석이 되겠지. 그래서 이거 두 개 합쳐주면 정답, B가 제일 작고 그 다음이 A, 그 다음이 C, 이렇게 답이 나오겠다 라는 거고, 다음 18번도 마찬가지. 그래, 벤 다이어그램을 할 수 있지. 할 수 있는데 딱 봐도 이건 너무 힘들잖아. 그러니까 연산을 먼저 하자고. 연산을 할 수 있는 대로. 그래서 자, 분절적으로 보면 돼. 물론 크게 봐서 큰 틀로 뭐 치환하는 느낌으로 무구와 어떤 덩어리와 어떤 덩어리의 뭐 차집합이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지만, 간단히 보자고. 자, 첫 번째 가로 A의 여집합과 B의 교집합. 순서 바꾸고, 얘도 마찬가지. 차집합으로 바꿔서 할 수 있으면 차집합으로 바꾸는 거고, 못하겠으면 냅두는 거고. 자, 근데 이 문제는 보니까 뒤에 것까지 연결해서 보는 게 좋겠다. 뒤에 거를 보니까 얘가 앞에 거고, 일단 식을 써보자. 다음 괄호가 A 여집합, B 여집합의 교집합. 그리고 얘네들을 합집합하래. 이거지. 그러면 요거를 보고, 이거 차집합이네? 이거 드모르간 쓸 수 있네? 라고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다시 아까도 말했지만 치환하는 느낌으로 하나의 덩어리라고 생각해봐.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 자, 이거를 통틀어 본다면 이런 것도 보이지. 뭐야? 공통인수. 얘가 보이잖아. 그래서 이 방법이 제일 간단할 거야. 18번 푸는 건. 그래서 A 여집합의 교집합까지가 공통인수인 거다. A의 여집합만 공통인수로 보면 안 돼. 그래서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공통인수인 A 여집합의 교집합으로 묶어주면 남은 게 B와 B의 여집합의 합집합이지. 요거 분배하면 요거 나오잖아. 자, 그래서 이렇게 바꿨어. 바꿔놓으니까 당연한 게 하나 있지. B랑 B 뺀 나머지랑 합쳤대. 전체지. A의 여집합과 전체 집합의 교집합. 어떤 애랑 전체랑 어디가 겹쳐? 얘가 겹치겠지.
자, 그래서 요만큼이 A의 여집합으로 줄어들었어. 근데 걔한테 커다랗게 여집합이 붙어있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네? A다. 그래서 거기 있는 복잡한 중괄호가 전체가 다 A로 바뀌고 그러면 문제는 A와 B의 교집합이 되지. 그래서 정답 4번.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으로 푸는 게 잘못된 건 아닌데 다시 말하지만 벤 다이어그램으로 하는 거는 최후의 방법이야. 왜?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 그 벤 다이어그램으로 어디 영역인지 찾는 거는 연산이 더 이상 안 되는데 식이 복잡할 때야. 그건 어쩔 수 없어. 벤 다이어그램으로 해야 돼. 그런 문제도 있거든. 그거는 진짜 더럽게 낸 거고 애지간하면 연산이 가능하게 줄 거야. 그럼 연산을 먼저 하는 게 우선이다. 알겠지? 자, 됐고 다음 페이지. 서술형 세 문제 봅시다. 자, 봅시다. 1번의 정답 9, 2번의 정답 12, 3번의 정답 48. 자, 1번과 2번이 내가 동일한 거 사용한다라고 했는데 물론 용어 자체는 중요하지 않은데 상황만 기억하면 되는데 뭐 용어가 있긴 하니까 1번과 2번에서 쓰는 애 용어가 있지. 대칭 차집합. 자, 이 대칭 차집합을 정의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고 첫 번째가 1번에 있는 표현 두 집합의 합집합에서 두 집합의 교집합 부분을 날려버린 집합. 다음 두 번째 표현 2번에 있는 표현 2번에서 좀 다르게 줬는데 A와 B의 차집합과 순서를 바꾼 B와 A의 차집합의 합집합. 둘 다 똑같은 상황이지. 그래서 이 대칭 차집합이 어떤 상황?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 A와 B의 교집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요게 1번과 2번에서 쓰고 있는 개념이지. 대칭 차집합이다라는 거. 그래서 요 두 식을 보면 알겠지만 물론 이거 대칭 차집합을 기호로 뭐 요렇게 쓰기는 하는데 이건 의미 없고 중요하지 않아. 자, 그러면 요 문제에서 줄 거야. 요 기호를 얘네다 또는 얘네다 라고 정의하자 라고 준단 말이야. 그때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 대칭 차집합은 교환 법칙 성립할까 안 할까? 교환 법칙 성립하지. 이거면 얘 또는 얘다라고 한다면 이거면 교환 법칙이 이거잖아? 그럼 이거면 B 합집합 A에서 B 교집합 A를 제거한다. 또는 B 차집합 A와 A 차집합 B의 합집합이다. 이거잖아. 같잖아. 그지? 그래서 대칭 차집합은 교환 법칙 성립한다. 다음 잘 나오는 이 대칭 차집합에서 잘 나오는 게 요것도 있지. A와 A 여집합의 대칭 차집합. 그럼 이거 결과물이 뭐 나올까? 해보면 되지. 자, 대칭 차집합은 요거든 다 괜찮으니까 너희가 편한 거 쓰면 돼. 문제마다 편한 게 있을 수도 있고 너희가 받아들이기 편한 게 있을 수도 있어.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제거하는 것도 괜찮고 서로가 서로의 차집합을 합치는 것도 괜찮아. 그럼 뭐가 됐든 해보자. 자, 그러면 요거 만약에 첫 번째로 한다 친다면 얘는 A와 A 여집합의 합집합에서 A와 A 여집합의 교집합을 날려버리는 거지. 그럼 요거 뭐야? 전체 집합이지. 이거 뭐야? 공집합이지. 뭐 나와? 전체 나와. 그러니까 외울 거는 아닌데 잘 나온다고. 알겠지? 잘 나오는 게 첫 번째 요거, 두 번째가 아까 했던 요거. A 대칭 차집합 B와 B 대칭 차집합 A가 같냐? 라고 물어보는 거. 같지? 요 정도는 기억해두자. 알겠지? 대칭 차집합에서 잘 나오는 표현이거든? 자, 그래서 1번과 2번에서는 얘네들을 쓴다라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면 1번.
아까 내가 얘기했었지. 지금 요 상황에 해당되는 건데 집합 A의 원소는 5랑 마이너스 A 플러스 4랑 2A 마이너스 1이고 B의 원소는 3과 A제곱과 A 마이너스 2야. 근데 A와 B의 대칭차집합, 즉 여기에 해당되는 애의 원소가 그냥 귀찮으니까 이렇게 쓸게. A와 B의 대칭차집합의 원소가 마이너스 1과 5래.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집합 A의 확정 원소는 5지 집합 B의 확정 원소는 3이야. 근데 A와 B의 대칭차집합에 마이너스 1과 5밖에 없어. 그럼 5는 여기 있잖아. 마이너스 1은 뭐 어딘가 있겠지. A든 B든 있겠지. 문제는 누가? 3이지. B의 원소로 3이 있는데 대칭차집합엔 3이 없잖아. 그 말은 뭐야? 3이 어디 있다는 얘기야? 여기 있다는 소리지. 3이 교집합에 해당되니까 대칭차집합이 없겠지. 그러니까 B는 3을 이미 갖고 있는 거 알고 있으니까 A가 추가적으로 3을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풀어야겠지. 그래서 얘가 3일 수도 있고 얘가 3일 수도 있겠지. 그래서 두 가지로 나뉘게 됐다. 첫 번째, 마이너스 A 플러스 4가 3인 A 값으로 잡아두고 그래서 A가 1이라고 가정해서 A와 B의 원소를 찾아봐서 문제에서 준 상황이 맞는지 확인해보고 다음 두 번째, 2A-1이 3이다 라고 해서 A가 2라고 가정했을 때 집합 A와 집합 B의 원소를 찾아내서 이 상황이 나오는지 확인해보고 그래서 확인해보면 누가 맞아? 얘가 맞지. 그래서 모든 집합 A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랬으니까 집합 A의 원소는 A가 1이니까 A는 5랑 3이랑 1이 맞지. 그래서 정답은 9. 요게 1번. 자, 다음 2번. 2번도 지금 대칭차집합 같은 상황. 자, 집합 A의 원소는 1, 2, 3, 4. 다음, 요거 차집합을 바꿔주긴 했지만 얘들아 이거 보고 2번에 있는 저 연산식 보고 연산해야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생각할 수도 없지. 왜냐면 연산을 못 하잖아. 이걸 연산을 못 하는 걸 줬는데 연산을 하려고 하면 그게 꼬이는 거지. 얘들아 지금 요거 쓸 게 아무것도 없잖아. 차집합 바꾸는 거 말고는 할 게 없지. 드모르간 할 거 없잖아. 물론 억지로 드모르간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안 하는 게 맞고. 다음 할 만한 게 분배 법칙밖에 없잖아. 근데 분배 법칙도 안 되지. 공통인수가 없잖아. 그래서 뭐 할까 보니까 차집합으로 바꿀 수는 있잖아. 그래서 차집합으로 바꾸면 뭐가 나와? 얘가 나오지. 아, 대칭차집합이네. 이 상황이구나. 라고 알아보고 나서 보면 A집합은 얘는데 A와 B의 대칭차집합의 원소가 1, 2, 5랜다. 그러면 A의 원소가 1, 2, 3, 4인데 대칭차집합에 1, 2, 5밖에 없다는 건 A한테는 있는데 대칭차집합엔 없는 원소 누구? 3과 4가 어디에 있단 소리? 여기 있단 소리. 그러면 A의 남은 원소인 1, 2는 여기 있겠지. 그래서 대칭차집합이 지금 요 부분이니까 여기에 1, 2, 5가 있다는 거니까 여기에 A의 원소 중에서 1과 2는 여기 있겠지. 근데 대칭차집합에 5가 있으니까 5는 어디에서 충족시켜줘? 여기서 충족시켜주면 되겠지. 그러면 집합 B의 원소는 3, 4, 5겠다. 가 결론. 오케이? 다음 3번. 그래서 지금 1번과 2번에서 대칭차집합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단어 알면 좋겠지만 몰라도 상관없어. 대신에 이 두 개가 똑같은 상황이다라는 거 기억하고 이 대칭차집합에 대한 문제로 보기로서 잘 나오는 게 두 가지. 교환법칙 성립하냐? 다음 서로 여집합 관계인 애들끼리 대칭차집합하면 뭐 나오는지. 근데 외울 거는 아니다. 해보면 바로 나오니까 이 정도. 자, 다음 3번. 3번은 내 생각에는 크게 풀이 방법이 두 가지인데 먼저 써볼게. 자, 이렇게 푼 사람이 있을 거야.
다음. 이렇게 푼 사람도 있을 거야. 둘 다 맞아. 뭐 어떻게 풀든 상관없어. 얘는 한글로 바꾸자면 얘 풀이는 어떻게 한 거야? 무슨 문제로 푼 거야? 적어도 문제로 푼 거지. 우리 수녀가 저거 배웠잖아. 그지? 적어도 문제로 푼 거지. 즉 뭐야? 전체 부분집합 중에서 2 또는 3을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니까 뭐야? 2와 3을 하나도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빼버린 거지. 그지? 그래서 적어도 2 또는 3을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푼 거지. 요 방법은. 다음, 요거는 뭐야? 원래 집합에서 배운 방법으로 푸는 거지. 어떻게 보면 이거 뭐야? 명제와도 연관성이 있지, 얘들아. 또는이 뭐였어? 기억나니? 명제에서 또는. 이거 맨날 헷갈리지. 명제와 집합을 연결 지을 때 또는과 그리고의 차이. 얘들아, 또는이 합집합이냐 교집합이냐? 합집합. 생각해봐 얘들아. 교집합이 뭐야? A에도 있어야 되고 B에도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A 그리고 B가 교집합이지. 그럼 지금 문제에서 2 또는 3이잖아? 그럼 2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이 있겠지? 3을 포함하는 부분집합이 있겠지? 근데 2 또는 3을 포함하는 부분집합이니까 뭐야? 합집합이지. 개념으로 따지자면. 그러니까 2를 포함하는 부분집합, 3을 포함하는 부분집합에서 2와 3을 모두 포함하는 부분집합을 빼버리는 거지. 뭐를 하던 간에 정답은 똑같이 48.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가볍게 집합 한번 봤던 거고, 자, 이제 12페이지에다 지금 풀기는 시간 아까우니까 숙제로 한번 고민 좀 해보고 다음 시간에 같이 풀어보자. 여기는 뭐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으니까 수업 시간에 굳이 뭐 우리 원래 했던 대로 숙제로 한번 생각해보고 다음 명제 갑시다. 자, 거기 책 보면 바로 보이지 얘들아? 명제와 조건에 대한 얘기. 명제는 이거 헷갈리는 사람, 만약에 헷갈리는 사람이 있다면 요것만 기억해. 명제의 종류만 기억해. 명제의 종류는 참인 명제와 거짓인 명제가 있다, 맞니? 그 말은 거짓이어도 명제란 얘기야. 그지? 명제의 종류가 참인 명제도 있고 거짓인 명제도 있는 거라는 건 참이냐, 그 말이 참이냐 거짓이냐, 즉 맞냐 틀리냐는 명제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나는 여자다. 명제야? 명제야. 거짓인 명제지. 이해됐지? 명제가 뭔지, 명제 정의가 헷갈리는 사람은 그것만 기억해. 명제의 종류는 참인 명제도 있고 거짓인 명제도 있다. 라고만 기억하면 참과 거짓이 명제냐 아니냐를 구분짓는 기준이 아니라는 거 이해되잖아. 그지? 됐지? 다음, 조건. 조건이 뭐였어? 쉽게 말하면 방정식. 참일 때도 있고 거짓일 때도 있는 식. 이게 방정식이잖아. 그치? 그래서 쉬운 명제가, 아니, 쉬운 조건이 뭐였어? x는 3이다. x는 3이다. 이거 조건이지. x가? 자, 얘들아, 이거 x가 3이면 이 말은, 이건 맞는 말이지. x가 3이면. 근데 x가 5야. 예를 들어. x가 5야. 그럼 이거 틀렸지? 그러니까 얘는 참인지 거짓인지 애초에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명제와 조건의 차이는 혹시나 헷갈릴까봐 이런 거 학교 시험에서 앞 문제로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만약에 이런 거 틀면 안 되는 거 알잖아, 얘들아. 만약에 헷갈리면 명제는 뭐야? 너희가 딱 봤을 때 아, 이거 참이야, 이거 거짓이야 라고 알 수 있으면 그게 명제야. 이게 틀렸냐 맞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가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으면 명제라고. 근데 조건은 뭐야? 너희가 딱 봤을 때 이거 참이야, 이거 거짓이야 라고 알 수 없어. 대신에 이러면 참이고 저러면 거짓이야 라고 너희가 만들 수 있지. 방정식처럼. 그러니까 이거나 저거나 똑같은 거지.
얘들아, 이거 맞아, 틀려? 모르지. x가 3이면 맞지. x가 3이 아니면 틀렸지. 그러니까 이게 조건이라고. 이건 명제가 아니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더더욱 아까 내가 말했던 명제 종류에는 참과 참인 명제, 거짓인 명제가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고 있다면 얘가 명제라고 할 일은 절대 없지. 오케이? 그 정도로만 해주면 되고. 일단 진리집합 다른 말로 뭐야? 쉬운 말로?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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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생긴 조건이 있어서 그럼 이 조건의 진리집합이 뭐야? 3. 얘 답이 3이잖아. 그러니까 진리집합이 원래 정의대로 하면 뭐야? 어떤 조건을 참이되게 하는 원소들의 집합. 이 진리집합이지. 근데 쉽게 말하면 답, 해, 근.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거 다 기억나지 얘들아? 명제나 조건을 일반적으로 소문자 PQRS, 그지? 기억나지? PQRS 뭐 이따위로 가잖아? 그러면 특히나 이 조건에 얘네들의 진리집합은 집합이잖아, 그지? 일반적으로 대문자 쓰면 돼. 근데 문제 풀 때는 그냥 혼용해서 쓰겠지. 이거 법칙은 아니다, 그지? 꼭 지켜야 되는 건 아닌데, 뭐야, 규칙인 거지. 그냥 쉬운 말로 너희가 방정식 풀 때, 미지수 잡을 때 X로 일반적으로 두잖니? 그렇다고 T로 뒀다고 틀린 건 아니잖아? 똑같은 거야. 자, 다음. 부정. 뒤에 또 있냐? 뒤에 더 있구나. 일단, 부정이랑 또 뭐 해야 돼? 바로바로 나와야지. 명제와 조건을 부정할 때도 있고, 또 뭐도 해? 또 대우. 그치? 역과 대우. 그래서 부정과 역과 대우를 해야겠지. 자, 그래서 일단 하는 게 부정. 앞에 물결표 붙이면 되지. 그리고 읽는 법은 not 이라고 읽으면 되고. 자, 부정에서의 중요한 점은 뭐였어, 얘들아? 특수한 부정 표현이 있었지. 뭐였어? 기억나? 뭐 있었니? 어떤 애 부정 뭐였어? 모든. 모든 애 부정은 어떤? 영어 생각하면 안 되는 거다, 그지? 그리고의 부정 뭐였어? 또는. 이거 기억해야지, 그지? 얘들아. 그래서 이게 집합과 연결되면 아까 했었지? 그리고가 뭐였어? 집합에서? 교집합. 그래서 교집합의 부정이 합집합. 이런 개념이 가는 거야. 다음. 뭐 역은 있는 그대로지. 역은 순서 바꾸는 거지. P이면 Q이다의 역은 Q이면 P이다. 뭐 이렇게 바뀌는 거고. 자, 그래서 이 부정과 역을 동시에 하는 게 뭐다? 태우다. 대우는 부정도 하고 역도 하는 거니까 쓰자면 P이면 Q이다의 대우는 not Q이면 not P다. 이런 거였지. 뭐 단순하게 그냥 한번 풀는 거니까. 대우가 중요했던 이유가 뭐였어? 기억나지 얘들아? 대우가 중요했던 이유? 이 짓거리 왜 하는 거야? 어떤 명제가 있다면, 명제나 조건이 있다면, 조건이라 하자. 원래 명제나 조건이 있다면 얘랑 참과 거짓이 공유되지. 그래서 이거를 이용했던 게 뭐였어? 증명법이지. 대우법. 대우법 기억나니 얘들아? 2개 배웠잖아. 증명법.
뒤에 있을 거야? 그치? 15페이지 보면 명제 증명이라고 해서 대우법과 귀류법 나오지. 이따 해보고 한 번씩 해보자. 자, 그래서 너희가 실제로 너희가 문제에서 가장 많이 힘들어하고 핵심이 되는 게 뭐냐면 3번이야. 명제의 참거지 너희가 판단하는 거. 요게 쉬운 건 되게 쉬운데 어려운 건 되게 까다롭거든? 알잖아, 그지? 어떤 명제 P이면 Q이다의 참거짓을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자. 자, P이면 Q이다가 어떤 명제 P이면 Q이다가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하고 싶어. 판단이 가능한 거지, 얘들아. 왜? 명제니까. 판단 가능한 거야. 얘가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겠지. 자, 그럼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하는 방법은 첫 번째, 너희가 순서대로 가자. 순서대로 하는 거야, 생각을. 첫 번째로 너희가 생각할 수,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할 일은 그냥 읽는 거야. 즉, 뭐야? 상식의 기대라고. 이런 거지. x가 2이면 x제곱은 4다. 야, 이거를 굳이 어렵게 해야 돼? 그냥 읽으면 되잖아. x가 2면 x제곱은 4래. 맞아, 틀려? 맞잖아. 이거를 굳이 어렵게 해야 되냐고. 필요 없잖아, 그지? 그래서 상식에 기대서 그냥 읽었더니 맞는 말이야. 내 이 읽는다는 표현이 뭐냐면 그냥 쭉 읽어. 읽었더니 맞아. 그럼 맞는 거지. 그럼 참인 거지. 근데 쭉 읽었더니 틀렸어. 그럼 거짓이지. 이 얘기야. 근데 읽었더니 아리까리 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진짜 이제 수학적으로 가는 거지. 두 번째로 할 일은 두 번째로 하는 게 거의 여기서 끝났는데 뭐 찾아야 돼? 진리집합 찾는 거지. 진리집합 찾아서, 즉 이 P와 Q의 진리집합을 찾아서 각각의 조건이 모여서 명제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각각의 조건에 답이 있을 거 아니니 그 답 집합인 진리집합을 찾아서 어떤 게 성립하면 돼? P가 Q의 부분집합이라면 이건 참인 거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참인 거 알고 있는 얘를 이렇게 보자면 뭐야? 이 조건의 진리집합은 2지. 이 조건의 진리집합은 풀마이지. 그러니까 얘의 진리집합의 부분집합이 되잖아. 그러니까 참이지. 근데 다시 말하지만 이걸 푸는데 이 짓을 굳이 할 이유가 없다고. 그잖아?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얘들아? 이거 쓸 때 말이 되면 그냥 참이 맞아. 너의 상식선에서. 근데 아리까리하고 헷갈린다면 그때는 각각을 따로따로 얘가 얘의 진리집합이 뭘까? 얘의 진리집합이 뭘까? 라고 봐서 포함관계가 성립하면 맞는 거. 안 되면 틀린 거. 오케이? 요렇게 하는 게 명제의 참거짓 판단하는 방법이다. 알았지? 자, 밑에 보면 뭐 모든 어떤이 있는데 아까 했었지, 그지? 모든과 어떤의 부정에서 어떻게 바뀌는지였고, 거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얘들아, 모든 또는 모든이나 어떤이라는 말이 들어갔을 때 그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는 거 있었지. 모든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얘가 참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말로 해보자, 얘들아. 모든이 들어간 명제가 참이 돼야 돼.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안 되는 게 하나도 있으면 안 돼. 모든이니까 말 그대로, 그지? 즉, 모든이라는 말이 써 있는데 얘가 거짓이다 라는 거는 뭐야? 100개가 되는데 1개라도 안 되는 게 있으면 거짓이지. 반대로 어떤이야? 어떤이란 말이 있었어? 그러면 얘가 참이 되기 위한 조건은 뭐야? 100개가 안 돼도 되는 게 1개라도 있으면 얘는 참이지. 그럼 어떤이란 말이 있는데 거짓이 되는 조건은 뭐야? 언제야? 되는 게 단 1개도 없을 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x가 실수이면 x제곱은 0 이하다.
지금 어떤 나오잖아.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은 0 이하다. 이거 참여 거짓이야? 오. 나머지는? 나머지는? 황팀이 안 한다 했는데. 안 나오는데. 유진이도 모른댔고. 또 있는데? 누구지? 채원하고 두 명이. 아, 그래. 안 오면 저희. 아이씨. 왜? 왜 앞에 못 들었던 거? 지금 찍고 있잖아. 앞에 별거 없었어. 그치, 얘들아? 사실 여기 명제는 내가 떠들어봤자 문제 푸는 게 훨씬 이득이야. 내용이 사실 많지는 않거든. 자, 14페이지 필요충분 조건 보자. 기억나지? 필요충분. 여기에서 필요충분만큼은 헷갈리면 안 돼. 이거는 고3까지 나온다. 필요충분은 절대 헷갈리면 안 돼. 모의고사를 보든 너희가 고2가 돼서 모의고사를 보든 고3이 돼서 모의고사를 보든 한 번쯤은 나올 거야. 그게 메인은 아니더라도 문제 속에 녹아 들어가 있다고. 보기에 들어가 있거나 이렇게. 집합도 마찬가지. 표현적으로 나오겠지. 필요 충분 조건은 절대 헷갈리면 안 돼. 일단 P이면 Q이다가 참이래. 그 말은 진리집합으로 따지면 P와 Q의 집합 간의 포함관계가 요렇다는 얘기지. 이거 두 개 똑같은 말이다. 그치? 또 똑같은 말이 뭐야? 주어를 P로 해보자. P는 Q이기 위한. 주어가 P야. 지금 얘네랑 똑같은 말 쓰고 있다. 무슨 조건? 필요야, 충분이야. 주어가 P야. 충분. 주어를 바꿔서 Q가 주어야. Q는 P이기 위한 무슨 조건? 필요 조건. 그래서 한쪽만 외우면 되겠지. 어차피 필요 아니면 충분이니까. 한쪽만 외운다라고 쳤을 때 뭐 얘를 기준으로 얘를 외운다, 충분 조건을 외운다라고 친다면 충분 조건이 누구야? 큰 애야, 작은 애야? 작은 애. 작은 애가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이 큰 애. 뭐가 됐든 간에 헷갈리는 어떤 방법이든 간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뭐 얘만 외우건 뭐 얘를 이렇게 외우건 저렇게 외우건 간에 뭐가 됐든 간에 상관없으니까 헷갈리지만 않으면 돼. 알겠지? 자, 여기 설명은 지금 내가 되게 대충 했거든? 이따 문제를 보면서 해보자. 자, 다음 15페이지 증명. 자, 아까도 말했지만 증명법은 두 가지를 여기에서 배우게 되는데 첫 번째가 대우법. 자, 이거를 뭐 굳이 대우법이라는 걸 안 써도 너희가 대우를 쓸 때가 꽤나 많을 거야, 문제에서. 그지? 만약에 이런 거 있지. 문제에서 제일 많이 보는 거, 너희가 제일 힘들어하는 거.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준 다음에 다음 보기 중 참인 것을 고르시오. 참인 명제의 개수를 구하시오. 가장 개 같은 문제가 이렇게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까지 준 다음에 다음 중 참인 명제의 개수를 고르시오. 그래서 뭐 1번 3개, 2번 4개 이따위로 주는 거. 이게 제일 그지 같은 문제지. 여튼 그런 거 할 때 어떤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하는 상황에서 그 명제가 복잡하다면, 즉 써있는 그대로 아까 방법이 있었잖아, 얘들아. 읽어본다, 진리집합 구해본다 라고 했을 때
뭐가 됐든 뭔가 껄쩍지근할 때가 있을 거야. 그치? 그때 일반적으로 대우를 쓰지. 언제 써? 지금 일단 대우법은 나중에 하고 대우를 쓰는 상황이 언제야? 뭐가 있을 때? 그 명제 어떤 게 보일 때야? 이거 내가 중요하다고 했었는데 기억 안 나냐? 언제 대우 쓰니? 그냥 맨날 쓰는 거야? 아니잖아. 언제 써? 첫 번째 부정이 들어가 있을 때. 기억나 얘들아? 이런 거였잖아. x 제곱이 4가 아니라면 x는 2가 아니다. 이딴 거. 그치? 기억나지 얘들아? 부정이 있으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좀 까다롭단 말이야. 근데 얘에 대우를 써보면 아주 심플하게 답이 나오지. 아, 이거 참이네. 그러니까 얘도 참이다. 이렇게 할 수 있지. 대우를 쓰는 상황. 다음, 또, 부정 말고 또 뭐 있어? 있었잖아. 대우를 써야 되는 상황. 어떤 요 말이 나오면 대우 쓰는 거야. 왜? 어떤의 부정이 뭐니까? 모든이니까. 어떤이라는 말은 하나만 예외가 존재해도 참이야. 오케이? 그래서 찾기가 힘들어. 그 하나가 딱 하나가 되는 거가 있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어떤이라는 말보다는 그리고 한글로도 우리가 지금 한글을 쓰는 사람들이니까 한글로도 어떤이라는 말이 들어간 애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하기보다는 모든이라는 말이 들어간 거에 참고치 찾는 게 훨씬 쉽거든. 알지? 그래서 문제를 푸는데 어떤이라는 말이 있으면 애지간하면 대우를 써서 바꿔버리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이 대우법. 대우법의 좋은 예가 이 책에 있으려나? 자, 19페이지 보자. 어차피 풀 문제니까 설명하면서 지금 해보자, 얘들아. 19페이지 7번. 대우법 한번 해보자, 연습. 자, 두 자연수 A, B에 대하여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홀수라면 A, B는 짝수다. 자, 얘를 대우법을 이용해서 명제를 증명해보래. 자, 그래서 대우법을 이용을 했으니까 뒤집자. A, B가 홀수라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짝수다. 요게 대우지. 자, 그럼 이제 요걸 풀어보자. 자, A와 B를 곱한 게 홀수래. 근데 A와 B는 지금 자연수라고 돼 있지. 그러면 얘들아, 이 정도는 이제 상식을 써야 되는데도 있는 거야. 두 수를 곱했더니 홀수래. 그럼 두 수 다 뭐야? 홀수지. 그러니까 얘들아, 그러면 이제 보이냐? 왜 대우를 썼는지? 왜 대우 썼는지 보여? 곱이 짝수인 거는 경우수가 너무 많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를 돌려서 곱이 홀수다라고 바꿔버리면 경우가 한 번밖에 없잖아. 홀수, 홀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대우 쓰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A와 B의 곱이 홀수니까 우리는 A와 B가 모두 홀수임을 알게 됐어. 자, 증명해서 지금 하고 있는 대우법, 그리고 이따 할 귀류법, 그리고 너희가 나중에 수원이 지금 말로 뭐지? 대수에서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걸 배우고, 여튼 이런 증명을 할 때 숫자의 표현법 많이 알아야 되지. 너 이거 다 알고 있어, 얘들아? 정리 좀 해볼까? 자, 어떤 임의의 짝수야. 뭐라고 표현해? 뭐 2n, 2k, 2x 뭐가 됐든. 홀수는 두 가지지.
2n-1도 되고 2n 플러스 1도 되고 이거 두 개 같아 달라? 다르지. 왜 다른데? 자연수요. 그치. 요때는 n이 뭐야? 무슨 수? 자연수. 그러니까 여기에 빈칸 넣은 다음에 n은 자연수 조건이 있어서 그러면 이게 아니라 이거야. 이때는 뭐 써? n은 의미 아닌 정수. 맞지? 다음 또 뭐 있냐? 뭐 3의 배수 뭐야? 뭐 3n 뭐 3k 뭐 이따위로 쓰지. 그리고 해봐서 알겠지만 3의 배수가 기준이면 어떤 모든 자연수를 3의 배수가 기준인 수로 나눈다면 세 가지로 나뉘지. 기억나지 얘들아? 그래서 3의 배수가 기준이라면 3개의 기준이 되는 수는 K로 할게. 3K, 3K 플러스 1, 3K 플러스 2. 뭐 이렇게 나누지. 그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수, 1인수, 2인수. 물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도 되고. 그지? 얘랑 같은 게 3K 마이너스 2고 얘랑 같은 게 3K 플러스 1이지. 아, 플러스 1이래. 마이너스 1이지. 아니? 3의 배수에서 2 더한 수나 3의 배수에서 1 뺀 수나 그게 그거잖아. 그지? 요런 표현들. 그리고 매우 중요한 표현 하나 있었지. 이따가 기료법에서 할 거. 뭐야? 유리수. 유리수 표현하는 법. 유리수 어떻게 표현해? 정확하게 얘들아. 요거는 정확하게 해야지. 기료법에서 쓰잖아. 어떤 수가 유리수다. x가 유리수다. 이거 수학적 식으로 어떻게 표현해? x는 뭐 미지수를 뭐 pq로 쓴다면 x는 p분의 q다. 만 쓰면 안 되지. 뒤에 대포 쳐야지. 뭐라고 써야 돼? p는 0이 아니고 하나 더 있잖아. 실수다? Q 0이어도 되지. 기억 안 나, 얘들아? 이 뒤에 거 때문에 너희가 기류법에서 증명이 되는 건데? 서로. P와 Q는 서로서다. 즉, 뭐야? 기하분수가 된다. 요거. 오랜만이지. 기하분수. 요거 때문에 이따가 기류법에서 증명이 되는 거잖아, 얘들아. 기류법 증명할 때 P와 Q가 서로소다라는 전제 조건으로 어떤 수를 유리수라고 표현했는데 실제로 계산을 해보니까 둘이 서로소가 아니니까 틀렸네 라고 해서 된 거잖아. 기류법이 이거잖아. 유리수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이거를 기류법에서 정확하게 쓰기 때문에 이 정도는 기억하자, 얘들아. 유리수를 표현하는 법. 뭐 이 정도면 알면 되지 뭐. 됐지? 자, 그럼 다시 이 문제로 돌아가자. 그래서 A와 B가 곱한 게 홀수라는 건 A와 B가 둘 다 홀수라는 얘기고, 그래서 A를 뭐 P로 할까? 그럼 얘는 2P 플러스 1이고 얘는 뭐 2Q 플러스 1이다 라고 마이너스 1로 할까? 마이너스 1로 하자. 귀찮으니까. 그러면 얘네 둘 다 P와 Q는 자연수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여기까지 됐지, 얘들아? A는 2P 플러스 2P 마이너스 1, B는 2Q 마이너스 1, 그리고 P와 Q는 자연수다 라고 시작할 수 있겠지. 그러면 자, A 곱하기 B가 홀수라는 걸로 요 조건이 나오게 됐어. 그러면 요걸 가지고 진짜로 제곱해서 더했더니 짝수가 나오는지 확인하면 되는 거지. 진짜로 제곱해보자. A 제곱은 4P 제곱 마이너스 4P 플러스 1이고 B제곱은 4Q 제곱 마이너스 4Q 플러스 1이지. 그래서 얘네들을 더해버리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4에 P제곱 마이너스 P 플러스 Q제곱 마이너스 Q 플러스 2지. 됐어, 얘들아?
그러면 어떤 수가, 물론 이거 정확히 하자면 이거 2로 묶는 게 더 맞거든? 2로 이렇게 묶는 게? 근데 뭐, 우리 뜻 이해하잖아, 얘들아. 어떤 수가 있는데 그 수에다 4를 곱해서 그럼 이만큼 짝수야, 홀수야? 짝수지. 그 짝수에다 2를 더했어. 그럼 이거 짝수야, 홀수야? 짝수지. 아, A와 B가 홀수라고 가정해놓고 제곱을 더해봤더니 짝수가 나왔네. 그러니까 이거 맞지. 얘네들을 홀수라고 놓고 제곱해서 더해보니까 짝수가 나왔잖아. 그래서 내가 원하는 얘를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얘의 대우를 이용해서 봤더니 얘가 참이야. 그러면 원래 명제도 참이다. 라고 증명이 가능해지지. 요게 대우법. 자, 다음. 밑에 유제 7번. 이것도 증명해볼게. 자, 이제 귀류법 해보자. 자, 두 번째 증명법, 귀류법. 귀납법 아니다, 얘들아. 귀납법은 입에 안 넣는다. 수원이 훨씬 편한데. 대수에서 배우는 게 귀납법이고, 얘들아. 귀납 아니야? 대수에서 배우는 게 수학적 귀납법이고, 여기서 배우는 건 귀류법이다. 귀류법은 뭐야? 이거 사실 나도 헷갈려. 귀류법과 귀납법 헷갈리면 안 돼. 얘들아, 귀류법은 뭐야? 뭐 어떻게 푸는 거야? 얘들아, 기억나? 자, 귀류법은 뭐였어, 얘들아? 자, 귀류법은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이 정도 단어는 알지, 얘들아? 흑백 논리라고 생각하면 돼. 요거 떠올리면 돼. 즉, 세상에 흰색과 검은색밖에 없어. 이 상황에서만 귀류법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흰색과 검은색밖에 없는 세상에서 어떤 애가 검은 거를 검정이다라는 거를 증명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증명하자는 거야? 얘가 흰색이 아님을 증명하면 되는 거지. A 아니면 B 두 개밖에 없는 세상이야. 근데 A임을 증명하고 싶어. 난 A야.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야? 나는 B가 아니야 라는 걸 증명하는 거지. 그러니까 세상에 두 개만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귀류법 못 써. A 아니면 B 아니면 C야. 그럼 난 B가 아니야. 그럼 나 A야? C야?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건 귀류법 못 써. 오케이? 그래서 수학에서 이 귀류법이 가장 어울리는 게 누구냐면 방금 했던 유리수야. 왜냐하면 유리수와 그 반대 방향에 있는 무리수는 뭐야? 용어 써보자. 유리수와 무리수는 어떤 관계? 유리수의 집합과 무리수의 집합이 있어서 얘네들은 무슨 관계? 알잖아. 야, 너 뭐야? 유리수의 집합과 무리수의 집합은 무슨 관계? 민준아? 세 글자. 서로수. 뭐야? 교집합이 없지. 그지? 유리수이면서 무리수인 수가 어딨어? 없잖아. 그래서 얘네 둘이 합쳐져서 실수가 되는 거잖아. 알지, 얘들아? 그래서 실수라는 세상이 있다면 이 실수라는 세상에 뭐 딱 반반은 아니겠지만 한쪽은 유리수만 있는 거고 한쪽에는 무리수만 있는 거잖아. 얘네들 겹치는 부분은 없고, 그지? 그러니까 이게 아까 내가 말한 A 아니면 B 이 상황이 딱 들어맞게 되지. 그래서 이 귀류법의 가장 좋은 예가 거기 있는 그런 거지. 뭐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하라. 루트 3이 무리수임을 증명하라. 이런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 귀류법으로 증명하는 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나 A임을 증명하고 싶어. 그럼 B가 아님을 증명하겠잖아. 그럼 B가 아님을 어떻게 증명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지. 뭐야? 가정, if 내가 만약에 B야.
라고 가정했을 때 잘못됨이 나온다면 오류가 떠. 디버그가 떠. 그럼 뭐야? 난 B가 아니란 얘기지. 내가 B야 라고 했는데 뭔가 잘못됐어. 그럼 뭐야? 난 B가 아닌 거지. 그러니까 난 A인 거지. 이게 기류법. 오케이? 어떤 수를 무리수임을 자 지금 이 문제로 가자. 지금 루트 5가 무리수임을 증명하래. 루트 5가 무리수임을 증명하는 방법은 없어. 무리수의 특징이 뭔데? 애매하잖아. 물론 있지. 분수꼴로 나타낼 수 없다. 수직선엔 존재하지만 좌표평면엔 존재하지만 분수꼴로 나타낼 수 없는 수가 무리수잖니. 야 그럼 얘가 분수꼴로 나타낼 수 없으니까 무리수야 라고 하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귀류법을 이용해서 뭐야? 얘의 정반대인 루트 5가 유리수다라고 가정하는 거지. 반대 상황을 가정하는 거지. 그게 귀류법. 루트 5가 유리수다라고 가정해서 무언가를 식을 쭉 펼쳐봤더니 오류가 뜨지. 그럼 뭐야? 루트 5가 유리수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증명이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증명을 해보자. 여기에서 이거 왜 좀 오래 하냐면 얘들아, 이거 수행에 나올 만한 수석이 너무 많지 않니? 증명 문제인데요. 당연하지, 수행인데. 너무 좋잖아. 증명시키는 게. 자, 해보자. 우리가 이제 할 건 뭐야? 루트 5가 유리수다라고 가정해서 이걸 뭔가 식을 만들어 보는 거야. 자, 루트 5가 유리수다라는 건 루트 5가 얘들아 유리수의 정의 아까 했었잖아?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수가 유리수니까. 그러면 루트 5가 유리수다라는 건 루트 5를 어떤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얘기지. 그리고 여기에 아까 했던 걸 써야지. 분모는 0이 아니고 A와 B는 서로 소다. 자, 여기서 출발할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양변을 제곱해보자. 그러면 5는 A제곱분의 B제곱이다 라는 게 됐고, 그지? 지금 얘가 맞는 식이니까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는 거야. 자, 그럼 여기에서 5A제곱은 B제곱이다 라는 게 나오지. 그러면 요거를 해석하면 얘들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B제곱은 5의 배수네. 맞아? B제곱이 어떤 수의 제곱에다가 제곱도 필요 없죠. 어떤 수에다 5 곱하네 되잖아. 그러니까 B제곱은 5의 배수란 얘기지. 됐지 얘들아? 자, B제곱은 5의 배수야. 근데 생각해봐. 어떤 수를 제곱했는데 5의 배수야. 그러면 그 어떤 수는 뭔 수겠어? 걔도 5의 배수겠지. 당연한 거 아니야? 어떤 수의 제곱이 5의 배수래. 그럼 원래 수도 5의 배수겠지. 그지? 자, 그래서 B도 5의 배수지. 괜찮아? 얘들아? 그러면 우리가 아까 배운 그 표현에 의해서 B를 뭐 예를 들어 5K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B가 5의 배수였으니까. 그러면 얘를 여기다 넣자. 넣으면 5는 A제곱분의 뭐 여기다 넣어도 되고 여기다 넣어도 되는데 뭐 한 김에 여기다 넣자. 그러면 여기가 B제곱이니까 25K가 되겠지. 그러면 요거는 5A제곱은 25K제곱 K제곱 이렇게 되지. 괜찮아? 그러면 여기서 5로 나눠버리면 A제곱은 5K제곱이다 이렇게 나오지. 됐니?
그러면 위에서 했던지 또 할 수 있는 거지. 뭐야? 해서 a제곱은 5의 배수다. 그러면 어떤 수의 제곱이 5의 배수라는 건 그 어떤 수도 5의 배수여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 뭐 a를 뭐 5L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 이랬니? 그러면 이렇게까지 와보면 지금 이 구성만 너희가 잘 기억해줘야 돼. 이거 너희가 실제로 쓸 수도 있어. 수행해서. 시키면 써야 돼. 그러면 문제가 발생했다는 게 보이지 얘들아. 루트 5가 유리수다라고 해서 분수꼴로 나타내서 각각을 한 번씩 누구의 배수다 누구의 배수다 라고 했더니 결론이 뭐야? A도 5의 배수, B도 5의 배수라는 결론이 나왔지. 그러면 어떤 조건에 우리가 세운 어떤 전제 조건에 위배가 돼? 요 조건에 위배가 되지. A와 B가 서로 서로라고 했는데 A와 B가 5의 배수야 둘 다. 그럼 문제 조건에 우리가 세운 전제 조건에 안 맞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가 떠? 오류가 뜨게 되지. A와 B가 루트 5가 유리수다라고 해서 식을 한번 쭉 전개해봤더니 논리적으로 전개해봤더니 오류가 발생했어. 서로 소다라는 거에 오류가 나왔지. 그러니까 뭐야? 루트 5가 유리수가 아니다라는 거지. 근데 세상엔 유리수가 아니면 무리수라는 세상인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루트 5가 무리수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 요게 귀류법. 오케이? 그래서 지금 19페이지에 유형 7번, 유제 7번으로 증명법, 대우법과 귀류법 한 번씩 해봤고 12시네. 남은 건 뭐 3단원법은 알 테니까 뭐 이거는 그냥 가볍게 넘어가자. 이따 문제로 나오면 그때 보는 거고. 지금 이 책에서 15페이지야 얘들아. 이 책에서는 진짜 쥐꼬리만큼 있는데 사실 엄청 중요하지. 배운 사람들 알잖아 얘들아. 절대부등식 엄청나게 중요하지. 그리고 제일 어렵고. 그러니까 지금 이 아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얘들아 이 책이 진짜 대충 만들었다는 게 눈에 보이지 얘들아. 산술기하가 그렇게 중요한데 지금 참고로 한 줄만 써놓잖아. 코시 슈바츠는 있지도 않아. 중요하지 얘들아. 여기에 없을 뿐 되게 중요한 거라는 건 알고 있지? 자, 산술기 한번 해보자.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쉬자. 자, 일단 절대부등식. 자, 절대부등식은 뭐랑 똑같아? 항등식. 이렇게 기억하면 돼. 얘들아, 항등식은 뭐야? 항상 성립하는 등식. 그럼 절대부등식은 뭐야?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오케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이름은 조금 다르지만, 구조는 다르지만, 하는 짓은 똑같다고. 느낌이. 그러니까 이 뭐야?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그럼 얘들아 생각해봐.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한두 개겠어? 졸라 많겠지. 그냥 쉽게 생각해볼까? x 플러스 3과 x 플러스 1이 있어서 이거 무조건 맞는 거 아니야? 무조건 맞잖아. 실수범이라면. 그지? 이것도 절대부등식이야. 굳이 하자면. 오케이? 이해됐어 얘들아? 그리고 너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절대부등식이 뭐야? 이거. 너희가 가장 익히 잘 알고 있는 절대부등식이 한 종류지. 그지?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것 중에 볼만한 게 있나 봅시다. 뭐 딱히 없어 보이는데 요거 하나. 요거 증명을 잘 못하던데 자 거기 책의 중간쯤에 보면 요런 게 하나 있을 거야.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이 0 이상이다. 요거 절대부등식이거든? 요거 증명을 좀 못하던데 요거 증명 어떻게 할까? 이게 왜 절대부등식일까?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면 돼. 완전 제곱식으로. 어떻게? 누구를 바꿔? 얘네 세 개 중에 누구를 바꿔? 누구를 바꿀까? AB? 바꾼다는 게 뭐야? 그러니까 우리가 2차 함수에서는 이렇게 있었으면 얘를 바꾸잖아. 얘네 둘을 기준으로 하잖아. 그리고 보기차식에서는 얘와 얘를 기준으로 얘를 바꾸잖아. 기억나지 얘들아? 그럼 여기서 누구를 바꾸냐고. 누구를 바꿔? 이 항 세 개 중에 하나를 바꿔야 돼. 여기서도 얘네 둘을 냅두고 얘를 바꿨지. 여기서는 얘네 둘을 냅두고 얘를 바꿨잖아. 그럼 여기서 누구를 바꿀 거냐고. b제곱을 바꾸는 거야. a제곱이나 b제곱 바꾸는 거다 얘들아. ab 바꾸는 거 아니야. ab 바꾸면 이거 안 풀린다. 이거 되게 잘 나오는 건데 은근히 증명을 못 하더라고. 얘가 항상 성립한다는 거. 자, b제곱을 바꿀 거야. 완전 제곱식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 얘들아? 자, a제곱 플러스 순서 바꾸자. a에 대한 내림차순위 잘 보이기 위해서 ba야. 그럼 여기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여기 뭐 와야 돼? 뭐 와야 돼? 4분의 b제곱 나와야 되지. 그럼 여기 뭐 와? 4분의 3b제곱 오면 되지? 됐니? 그러면 얘가 a 플러스 2분의 b의 전체 제곱이 되고 여기가 4분의 3 b제곱이 되지. 됐니? 그래서 결과물을 알면 그래서 얘를 바꾸는구나 라고 알게 돼. 왜냐면 어떻게든 제곱과 제곱꼴로 만들어야 되거든. 그래야 얘도 0 이상, 얘도 0 이상이니까 0 더한 게 0 이상이지. 이렇게 증명되는 거야. 이래서 결론만 기억해 얘들아. 제곱과 그러니까 이게 실수의 제곱은 0 이상이라는 게 엄청나게 많이 쓰여. 그러니까 여기서도 여튼간에 어떤 애들 지지고 볶아서 제곱했다는 건 0 이상이다 라는 얘기잖아. 0 이상인 애와 0 이상인 애를 더했대. 그럼 걔가 0 이상인 건 맞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얘가 무조건 맞아. 이거를 a제곱과 b제곱 봐봐. 다른 잘못된 예를 보여줄게. a제곱과 b제곱을 기준으로 완전 제곱식을 만든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뭐와? 2ab나 마이너스 2ab가 오게 되지. 맞아? 그럼 플러스 2ab가 왔다면 여기 뒤에가 마이너스 ab일 거고 마이너스 2ab가 왔다면 여기 플러스 3ab가 올 거 아니니? 그럼 요거는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ab고 요거는 a 마이너스 b의 전체 제곱 플러스 3ab이지. 야 이거 딱 보고 이거 무조건 0보다 큰 0 이상의 수야 라고 할 수 있어? 애매하잖아. 그치? 물론 맞겠지.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맞을 텐데 이거 딱 보고 야 이거 무조건 0 이상의 수야 라고 하기 애매하잖아. 근데 요렇게 하면 0 이상의 수다 라고 딱 말할 수 있지.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그러니까 요렇게 바꾸는 거야. 알겠지? 얘들아? 요 정도는 기억해주자. 절대부등식에서. 자, 그리고 요거 형태랑 또 잘 나오는 게 절대값이지. 절대값. 얘들아, A와 B 두 수가 있었어. 얘네들을 더할 거야. 더할 때 절대값을 어디에든가 붙일 거야. 그때 제일 큰 값은 언제야? 그치. 각각의 절대값 붙여서 더했을 때. 이게 제일 크지. 그 다음에 큰 거는?
더한 거에 절대값 붙인 거, 그지? 그러니까 이거 무조건 성립이지. 맞아? 얘들아? 됐지? 그럼 얘네들이 언제 같아? 등호가 성립할 때. 언제야? A와 B의 부호가 같을 때. A와 B가 둘 다 플러스거나 둘 다 마이너스면 등호 성립하지. 그러니까 요런 거를 너희가 문제 풀면서 많이 봐야 돼. 절대부등식이 얘들아 지금 이 책에서는 진짜 쥐꼬리만큼 있지만 너희가 학교 시험 나중에 기출문제 좀 풀어보잖아? 그러면 절대부등식에서 되게 많이 틀릴 거야. 산술기하 말고 얘들아. 그냥 일반 절대부등식. 아까 말했던 그 문제에서 또 절대부등식 나올 수도 있어. 예를 들어 부등식 여러 개 준 다음에 다음 중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은? 다음 중 절대부등식은? 몇 개냐? 이런 거. 어려워 생각보다. 그래서 이렇게 완전제곱식, 실수의 제곱이 0 이상이다 라는 걸 이용해서 완전제곱식을 이용해서 만드는 절대부등식과 오케이? 절대값을 이용하는 절대부등식 이 두 가지 형태는 너희가 앞으로 문제 풀면서 자주 보면서 얘들아 제발 부탁할게 얘들아 앞으로 너희가 문제를 여러 개를 풀 거야 그지? 이 절대부등식 관련 문제를 그때 너희가 보고 한 방에 풀어냈어. 그래서 맞았어. 그러면 그런 거는 날려도 돼. 상관없어. 근데 너희가 조금이라도 헷갈리는 게 있었다거나 틀렸다 이런 거 있잖아? 그러면 그런 케이스들 있지. 그런 보기들 하나하나 그런 거 다 오답노트에 정리해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앞으로 문제 풀면서 특히나 기출문제나 어려운 문제집 풀면 이 절대부등식의 예시로 되게 기똥찬 것들이 나올 거야. 신기한 것들이 나올 거란 말이야. 와 이게 진짜 이게 절대부등식이야? 이런 것들이 있어. 그런 것들 있으면 정리해놔. 오답노트에. 따로 페이지를 할애해서라도 그 페이지에다가 너희가 지금까지 계속 다뤄왔던 모든 절대부등식의 예시들을 다 적어보는 거야. 그런 거 적어놓잖아? 그러면 애지간하면 학교 시험에서 그런 거 나왔을 때 거기 안에 다 걸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다른 거 다 오답노트 정리하면 좋겠지. 근데 니네 1학기 때 해봐서 알겠지만 안 하잖아. 잘 안 하잖아. 근데 절대부등식의 그 케이스 얘들 있지 예시들 그런 거는 꼭 좀 적어줘. 알겠지? 이거 어렵단 말이야. 그때 가서 하기는 힘들어. 준비 안 하고 있다가 학교 시험에 절대부등식은? 이라고 물어봤어. 그럼 생각보다 어렵단 말이야. 그러면 기껏해 생각하는 게 막 별의별 이상한 수 넣어봐서 이것도 되네 저것도 되네 이거 맞나 보다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알잖아. 알겠지? 그러니까 앞으로 너희가 문제 풀면서 절대부등식의 예시들이 나오는 보기들이 있는데 아리까리 했어. 그러면 그런 거 다 정리해놔. 알겠지? 쉽시다. 그래서 그 하고 많은 절대부등식들 중에서 대표적인 게 두 개가 있었지. 첫 번째, 산술기하.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대소가 항상 정해져 있다. 그래서 산술평균은 2분의 A 플러스 B 너희가 알고 있는 그거 시험 2개 봤는데 걔네들의 평균 구하는 거 그지? 근데 그 느낌상 어떤 둘의 평균을 구할 때 더한 거를 2로 나눠도 되겠지만 그럴싸하게 둘을 곱해서 루트 씌워도 그럴싸하단 말이지. 느낌상. 그래서 얘를 산술평균, 얘를 기하평균이라고 부르고 그때 무조건 산술평균이 기하평균 이상이다. 라는 부등식이 성립하지. 그러니까 얘도 하나의 절대 부등식인 거지. 자, 이때 이 식도 식이지만 중요한 게 있었지. 뒤에 조건 붙었지 얘들아. 뭔 조건? 다 배웠잖아. 그렇지. A와 B는 양수다. 다음 또 하나. 이건 두 번째 거는 조건이 아니라 뭐야? 등호 성립 조건. 등호 성립 조건이랑 동일한 얘기는 뭐냐면 얘들아 최대값 또는 최대값 또는 최소값 가질 때 얘네들이 등호라는 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지. 문제를 풀었어. 2분의 A 플러스 B가 됐는데 여기가 A, B가 알게 돼서 얘가 구했더니 5가 나왔네? 그럼 이렇게 됐지. 그럼 2분의 A 플러스 B가 5 이상이라잖아. 그러면 계산하면
이거잖니? 그러면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 라고 해도 되지만, 다른 말로 하면 뭐야? A 플러스 B의 최소값은 10이다잖아. 그지? 그 10이 언제야? 등호일 때 아니야? 그러니까 등호 성립 조건 이꼴 최대값 또는 최소값 가질 때야. 오케이? 그래서 등호 성립 조건이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 최대 또는 최소일 때. 왜냐면 얘네들을 거꾸로 하면 얘를 알고 있어. 얘가 6이야. 근데 여기가 루트 AB야. 그럼 양변 제곱하면 36 이렇게 되니까 AB의 최대값이 36이잖아. 그지? 어떤 쪽으로 아느냐에 따라 최대가 될 수도 있고 최소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쓸 가질 때의 조건이 뭐야 얘들아? 이거지. 실제로 더하고 곱하는 그 둘이 똑같을 때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갖는다. 등호가 성립한다. 오케이? 그래서 어떤 문제를 보고 이거 산술기하 평균이다. 써야겠다. 라고 생각되는 힌트가 뭐였어? 양수 AB에 대하여. 이 말. 안 줄 수가 없잖아. 안 주면 산술기하 못 써. 쓸 수도 있잖아. 아무 말도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주는데 그게 우리에게 힌트가 되겠지. 물론 산술기하는 분수가 싫으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풀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풀고. 그치? 다음. 이 책엔 없지만 코시-슈바르츠 하린아 불러. 지현아 불러. 서연아 아이씨 내가 앞에 한번 보여주세요. 기억날 것 같아요. 아니, 하나만. 하나만. 두 개만 보여주세요. 틀 다 줬는데? 틀 줬잖아. 이게 제일 중요한 틀 아니냐? 아 뭐야? 지현아 뭐야? 제곱하고 AX랑 같이 가야 되는 거.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 이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그냥 이게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래. 이게 전부야. 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의 이 빨간 부분 조건 뭐야? A, B, X, Y는 뭐다? 양수? 실수. 다음 등호 성립 조건. 기억나? 등호 성립 조건. 최대 최소값을 똑같아. 등호 성립 조건, 뭐 최대 최소를 가질 조건 뭐였어? 자 여기서는 얘들아 A와 X가 짝이고 B랑 Y가 짝이었잖아. 이 식상에서는. 근데 등호 성립 조건은 뭐야? 서로의 짝을 바꾸지. A, Y와 BX가 같을 때. 여기에서 짝을 바꾸면 돼. A와 X가 짝이고 B가 Y가 짝이야. 식상에서는. 근데 등호 성립 조건은
A와 Y가 묶이고 B와 X가 묶이면 돼. 이렇게 등호 성립 조건. 자, 지금 양쪽을 둘 다 했지만, 둘 다 절대부등식으로 두 가지 예를 들었지만, 얘들아, 만약에 학교 시험 문제에서 나온다면, 물론 이게 절대라고는 못하겠지만, 중요도를 따지면 얘가 80 이상이지. 얘가 22 이하고, 얘가 훨씬 중요하고 얘가 훨씬 많이 쓰인다. 오케이? 근데 그걸 노려서 이걸 내면 되게 많이 틀려. 그래서 얘도 할 줄은 알아야 돼. 뭐 문제 나오겠지. 자, 그래서 요 절대부등식을 알게 되면 지금 내가 요 말을 썼지만 여기 놨었네. 지금까지는 얘들아 최대 최소 문제가 나오면 너희가 거의 100% 뭐였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였단 말이야. 근데 여기 구간을 딱 거치는 순간부터 너희에게 최대 최소 문제는 2차 함수도 있지만 산술기하도 있고 코시-슈바르츠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문제를 딱 보고 나서 어떤 식이든 어떤 그래프든 어떤 도형이든 최대값 또는 최소값, 뭐 넓이가 됐든 부피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최대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너희가 그 식을 문제에서 원하는 식을 만들어낸 다음에 뭐 그거를 구하는 식을 만들어낸 다음에 그 식이 2차 식이면 2차 함수로 가는 거고 어떤 둘의 합과 곱 형태로 나오면 산술기하, 양수면서 합과 곱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산술기하로 가는 거고 제곱인 애들의 합이나 곱으로 형태가 구성이 된다면 코시-슈바르츠로 가는 거야. 근데 얘는 거의 나오지 않고 사실 최대 최소에서 코시-슈바르츠는 거의 나오지 않고 산술기하는 더럽게 많이 나오지. 그래서 하나 추가됐다라고 생각하면 돼. 최대 최소 문제에서 너희의 도구가 하나 생긴 거야. 추가적으로. 그래서 이제부터는 무지성으로 그냥 이차함수, 최대 최소 문제는 이차함수가 아니야. 알겠지? 그게 너희의 고등학교 생활에서 이 산술기하의 의야. 최대 최소 문제에서 하나의 풀이법이 하나 생긴 거. 알겠지?